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함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는 모르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모르시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하는데 지장이 되게 커요. 1번부터 11번까지는 꼭 반드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12, 13, 14는 그냥 뭐 맛보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 부분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저한테는 약간 계륵 같아졌어요. 예.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발전 순서대로 보면은 일단 변수, 그 다음에 연산자, 예,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과정은 이제 보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순서예요. 근데 배열의 특징은요. 배열의 특징은 동일한 자료형만 보관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아이디, 비밀번호, 얘네들은 문자열이니까 상관없는데 여기 나이 같은 것도 같이 묶어놓고 싶다라고 하면 갑자기 숫자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같이 묶을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배열 다음에 등장한 게 구조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뭐 요즘으로 치면 가장 베이스가 되는 C 언어 개념입니다. 어떤 회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묶을 필요가 있어서 구조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건데, 이게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함수도 구조체랑 같이 기능이랑 정보를 같이 묶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함수 플러스 구조체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 개념을 이제 클래스라고 하고요. 여기부터 C++, 자바 등으로 시작하는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클래스하고 이제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객체라고 하는 걸로 회원 한 명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회원들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려면 객체가 또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체의 배열의 배열,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객체의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라고 하는 형태랑 맵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눠져요. 이게 아마 자바쯤부터 나올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요, 요 리스트의 특성이 배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배열위치에다 갖다 놔요. 여기다가.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하는 배열은 정확히 말하면 배열이 아니고 리스트예요. 그리고 이 맵이 제이슨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툭 하고 그냥 건너뛰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요 중간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구성하는 원리가 얘인데 이거를 말할 포인트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가. 그리고 그마저도 ES5에서는 이 개념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 원리가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2015년 전까지는 자바스크립트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프로그래밍 언어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ES6부터 공식적으로 생겼단 말이죠. 이 개념이. 그리고 ES6가 나오면서 이제 리액트라는 기술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초창기 리액트는 이걸 모르면은 리액트 시작을 못했어요. 모든 페이지가 이걸로 구성됐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화살표 함수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클래스가 화살표 함수보다 먼저 나왔거든요. 화살표 함수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유행을 타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유행이 생겨버려요. 이거 뭐 옛날에도 안 썼는데 뭐 굳이 복잡하게 이거 쓰느냐, 이거 쓰지 말고 우리 다 함수로 가자 라는 유행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몰라도, 현재 리액트는 이거를 몰라도 리액트를 구사하는데 1도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개념상으로는 되게 중요한데 이게 리액트에서 실무에서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거를 수업을 해도 되나? 라는 딜레마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수업의 목표 자체가 이 개념을 좀 탑재하고 진행하자 였는데, 그래서 약간 게으르게 됐어요. 실제로 그 3년 전쯤에 리액트가 버전 16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요, 초창기 리액트는 진짜 모든 소스를 클래스 형태로 작성을 했었어야 됐어요. 아직까지도 이 클래스 형태로 잔존해 있는 코드들이 온라인에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리액트 16으로 버전업을 하면서 리액트의 기본 베이스 코드를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페이스북에서 전향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 두 개를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액트만 넣고 보면은 이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걸 모르면 타입스크립트가 안 되네. 그래서 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너무 딥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 클래스라는 개념을 당연히 알고 올 거다라고 전제하고 내용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는 없는 추상화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런 개념을 이제 계속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타입스크립트를 염두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타입스크립트까지 안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구경하는 걸로 충분히 의의가 있습니다. 일단 리액트만 놓고 보면은 얘는 1도 안 쓴다.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그러면 이제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아주 안 보기는 또 애매한 게요. 제가 리액트 들어가면 이 얘기를 여러 번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수업에서 제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무에서 리액트 안 씁니다. 못 씁니다, 리액트. 실무에서 리액트 안 씁니다, 진짜. 왜 그런지는 나중에 리액트 코드를 보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리액트로 만든 웹사이트는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돼요.
리액트 태생이 그래요. 리액트는 검색 엔진에 노출을 못해요. 근데 상업용 사이트가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리액트의 원래 구조 자체가 그래요. 못 고쳐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리액트 확장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Next.js예요. Next.js. 실무에서는 거의 얘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가 아니죠. 거의 100%예요. 근데 이 Next.js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핵심 코어 파일 딱 하나 파일이 아직까지 클래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Next.js까지 바라보면은 사실 클래스 구조를 아주 버릴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수업 진도가 Next.js까지는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조금 소개는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결론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수업 진도만 놓고 보면은 이 객체 지향을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수업 이후까지를 생각하면은 이거를 양심상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쉽게 갈면은 이거 빼버리면 되는데 이게 차마 양심상 얘를 못 빼겠더라고요. 여태까지는 당장 실무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얼른 보고 넘어갔다라고 치면은 이거는 진짜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세요. 우리 수업에서 오늘 이후에 클래스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을 겁니다.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거 안 써도 예제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그래서 ES6부터 지원된 문법이에요. 옛날에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그 객체 지향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문법이 워낙 특이해서 프로토타입은 진짜 제 기억에 설명하는 책을 1도 못 봤었어요. 사실 하나가 있기는 했어요. 좀 뭐하긴 해. 저도 옛날에 자바스크립트 책을 쓰긴 했지만 지금은 못 구해요. 그때 제가 프로토타입 개념을 쓰긴 했었는데 지금은 프로토타입에서 이제 클래스로 넘어간 거죠. 자, 클래스는 이제 뭐 최신 프레임워크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입니다라고 적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대세라서 안 해도 된다. 타입스크립트는 하셔야 돼요. 자,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제대로 정리를 할게요. 예전에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소개해 드릴 때 하위 변수를 포함하는 특수한 변수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이슨이었죠. 그래서 하위 변수에 접근을 할 때는 뭐뭐뭐 점 뭐뭐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객체를 구별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쉬워요. 코드가 잘 나가다 갑자기 점이 튀어나왔다. 그럼 그 왼쪽 게 객체예요. 그러니까 이 객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고서 써야 내가 뭔가 원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자바스크립트 관련 내용은 객체에 대한 설명 1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도큐멘트 점으로 시작해요. 모든 자바스크립트 수업이 다요. 그래놓고 도큐멘트 객체래요. 객체가 뭡니까? 말 안 해줘요. 이게 현재 자바스크립트 수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에 대한 원리를 한번 파보자는 겁니다. 자, 객체, 오브젝트예요. 사전적으로는 어떤 물건을 뜻하죠. 프로그램에서는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을 묶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 안에 비슷한 특성을 갖는 하위 변수 그리고 함수가 내장된 형태입니다. 자, 하나의 변수가 있다. 어떤 변수가 있다. 이 안에 하위 변수가 또 있고요. 그리고 함수들이 있다. 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변수들을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근데 객체 지향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멤버 변수가 원래 이름이긴 한데요. 개념상 뭐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 변수들은 당연히 데이터죠. 그리고 함수들은 기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인을 위한 버튼을 구현했다. 그러면 버튼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버튼에 width라든지 height가 있을 거고요. 버튼에 배경 색상이 있을 거고요. 버튼에 표시되는 문구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프로퍼티예요. 얘를 클릭했을 때 수행하는 동작은 메서드예요. 자, 그럼 그런 객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클래스라는 소스 코드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웹페이지 하나 만들 때 버튼을 뭐 한 개밖에 못 쓰는 거 아니죠. 원하는 데다가 버튼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 버튼들이 전부 width, height,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도 있고요. 클릭했을 때 동작 전부 다 기본 구성들은 똑같아요. 이렇게 얘네들의 기본 구조를 정의하는 소스 코드를 클래스라고 해요. 그래서 클래스 소스 코드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를 작성하는 기본 형식은요,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명시하고요,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블록을 만든 다음에 이 블록 안에 객체를 구성하는 각종 특성들을 만들어줘요. 클래스 이름의 관례는요, 일단 명사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지정하는 게 관례예요. 자, 이 클래스도 함수처럼 클래스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동작도 못합니다. 클래스는 개를 통해서 이제 객체라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선언문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고요. 변수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new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명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이 변수가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케이스를 한번 봤어요. const a는 new array. 그래서 5라고 하면은 5칸짜리 빈 배열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저 k라고 하는 건 객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변수 안에 또 다른 변수가 내장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코드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중간에 점 튀어나오면 왼쪽에 객체예요. 한번 볼까요? k.length 라고 해서 배열의 길이를 계속 써왔죠. 배열 자체가 하나의 객체예요. 자,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에서는 const 키워드를 씁니다. 그러면은 클래스 안에 정의된 모든 기능을 부여받은 특수한 형태의 변수가 돼요. 이걸 객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객체는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점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멤버 변수 하고 거기다가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멤버 변수는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변수예요. 앞에 뭐가 주어가 하나 더 붙었다 뿐이고요. 메서드도 그냥 일반 함수예요. 앞에 뭐가 하나 붙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나 함수를 그룹핑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클래스를 작성하는 패턴. 클래스라는 걸 만들고요. 이 안에다가 변수만 만들어 놓는 케이스. 아니면 함수만 만들어 놓는 케이스. 그것도 아니면 함수하고 변수하고 함수를 같이 만들어 놓은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여기 있는 내용은 아까 제가 칠판에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먼저 변수만 정의한 겁니다. 클래스 만드시고요. 여기다 변수 선언하면서 뭔가 기본적으로 값을 뭔가 하나씩 넣어주세요. 할당 안 해도 돼요. 할당 안 하면 다 undefined 상태로 존재하겠죠. 자, 1번 예제입니다. 멤버 클래스라는 형태의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여기에 유저네임과 이메일이라는 변수를 집어넣는데 얘는 설계도예요. 값을 지금 당장 안 넣어줘도 돼요. 단지 이름과 이메일을 한 그룹으로 묶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new member 클래스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면 이 M1이라는 애는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속성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실행을 해보면 M1이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갖고 있어요. 값은 지금 널이죠. M1.username, M1.email 출력하면은 둘 다 널 나오겠죠. 자, 하나를 또 만들어요. new member 클래스라고 하면서 M2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M1이 갖고 있는 속성들과 M2가 갖고 있는 속성들 전부 널이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도 이 X라고 하는 애가 두 개의 속성 갖고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냐? 자, 이 변수가 한 100개쯤 있다고 치죠.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가 한 100개쯤 있다고 칠게요. 여기도 100개. 클래스인 경우는 new 하고서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면 이 100개가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여기도 들어가요. 얘는요, 제이스는 다른 걸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객체를 만들어주려면 코드를 또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왜냐? y는 x라고 해버리면 참조가 발생하지 독립적인 객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new 형식으로 만들면 M1과 M2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제이슨으로 만드는 거는 아무리 복사를 해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상태를 싱글톤이라고 해요. 근데 클래스로 만들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형태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객체 만들면서 버튼을 지금 계속 예를 들고 있죠. HTML에 버튼을 여러 개를 놨는데 만약에 이 버튼 객체가 제이슨으로 구성됐다. 그러면 얘를 색상을 바꾸면 나머지 버튼들도 색상이 다 똑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제이슨의 특징이었죠. 근데 new로 만들면 얘를 색상을 바꾸면 얘만 바뀐다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다들 색상이라고 하는 속성은 갖고 있지만 얘만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다고요. 용도가 달라요. 자, 한번 볼게요.
m1.username과 m1.email을 값을 바꾸고요. m2.username과 m2.email의 값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여기요. 두 개의 객체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값을 갖고 있는 거죠. 한쪽의 데이터를 변경해도 다른 애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특성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메서드만 정의하는 클래스예요. 이거는 멤버 변수를 갖는 경우보다 좀 더 단순한데요. 내가 함수를 막 많이 만들었어요. 웹페이지 코딩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필요해서 함수를 만들어요. 근데 이 함수를 나중에 다음 프로젝트에도 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나중에 여기 또 복사해서 가져갑니다. 프로젝트가 바뀌면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쌓이면은 자기만의 함수 모음이 생겨요. 모든 개발자들이 그런 거 갖고 있어요. 그게 자기만의 노하우니까. 저도 있어요, 그거. 근데 이제 어떤 함수들은 로그인할 때 쓰게 되고 어떤 함수들은 이제 이메일 중복 검사를 위해서 만든 함수들이고 이렇게 함수들이 쌓이다 보면은 목적들이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를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 개념이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함수는요, 메서드죠. 1. 화살표 함수가 안 되고요. 2. 펑션 키워드가 안 들어가요. 그냥 함수 이름, 파라미터 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CALC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덧셈을 위한 메서드고요. 뺄셈을 위한 메서드예요. 처음에 만들 땐 이렇게 만들겠죠. 펑션, 여기도 펑션 이렇게 만드는데 나중에 이런 함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보인다는 거죠. 그때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체로 클래스 하나당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 하나.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럼 CALC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면 요 C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부여받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C.플러스라고 하면 얘가 호출되는 거고 C.마이너스라고 하면 얘가 호출돼요. 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일요일은 시간 배분이 조금 애매해지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4시 반에 시작하시죠.